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너보드입니다. 지금 시각은 저녁 8시 정도 됐는데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만 말씀드리고 퇴근하려고 카메라를 먼저 켰습니다. 이게 또 기억날 때 찍어야 되거든요. 내일 되면 또 까먹기 때문에 퇴근 조금 늦어지더라도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아까 전에 저한테 상담 문의가 하나 왔는데 소렌토를 아버님한테 선물하실 거래요. 예산은 한 1,5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매물을 저희 사이트에서 골라서 막 여러 개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1,500만 원대 올류 소렌토인데 등급을 프레스티지로 골라오셨더라고요. 올류 소렌토가 1,500이나 하는데 프레스티지다?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건데 그 이유가 단순히 키로수가 작기 때문에 금액대가 비쌌던 그런 차량입니다. 사실 구매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이게 다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난 키로수 많은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은 키로수 작은 차량을 그렇게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구매하지 않을 거거든요.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프레스티지 다음 등급이 노블레스예요. 근데 이제 같은 금액대인 1,500대로 구매하게 되면 보통 키로수가 9만에서 12만 사이 요 정도 나오거든요. 노블레스가 키로수가 많은 대신에 더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안개등이 사구 안개등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옵션에 관련된 내용도 있겠지만 왜 높은 등급으로 사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처음 26살에 중고차 일을 배우러 와가지고 영업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약간 깡패들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고 소비자를 속여가지고 마진을 크게 취하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이었거든요. 성격이랑 잘 안 맞았어요. 저 일 가르쳐줬던 사수도 제가 판매해오면 이렇게 마진을 나눠 먹는 그런 구조였는데 제가 워낙 마진이 적다 보니까 제가 계약률이 9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그때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중고차가 좀 내 길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번에 일을 했던 게 쌍용 신차 딜러였거든요. 신차 딜러는 차량을 판매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차 딜러라고 하면 차량에 대해서 내용을 쫙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전문적인 모습이 기본이겠지만 자동차에 관한 영업은 오픈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고객님들이 질문을 해주셨을 때 핸드폰 켜가지고 그 차량에 대한 뭐 재원, 트림마다 가지고 있는 옵션 그런 거를 하나하나 안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전문적으로 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신차 영업은 고객 감동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가 더 자기 마진을 녹여가지고 서비스를 내어줄 것인가, 그게 더 큰 관건이어서 참 별로였던 기억들이 많아요. 신차 할 때 당직을 막 쓰거든요. 고객님들이 막 내방을 해주시면 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는 서비스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 이런 걸 대뜸 물어보신 분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딴 쪽으로 새는데,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키로수가 더 많더라도 더 높은 트림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를 판매하다 보면은 손님들이 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좀 상황이 많이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보면 차량을 구매할 때 트림을 낮게 구매하시거든요. 그리고 좀 여유로운 집에 고객님들이 오시면 어지간해서는 중호 미상, 중호 플러스 어떤 패키지를 추가해서 산다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풀업을 출고하신다든지 여유가 있고 없고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나중에 차량이 망가졌을 때에도 정비를 정식 센터에서 한다든지 소모품 교환 주기가 오면 미루지 않고 교체를 하신다든지 관리 면에서는 여유가 없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차량의 컨디션이 좋을 확률도 높을 뿐더러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야외 주차했을 확률보다 실내 주차했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하나를 추가를 해보자면 좀 더 제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비싼 물건일수록 더 애지중지 관리하면서 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성향만 그런 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비싼 물건은 더 애지중지 돼야거든요. 제가 중고차를 많이 판매해본 결과 깡통 트림보다 좀 트림이 높은 걸 구매했을 때 상태가 좋을 확률이 높다는 점. 이게 입이 풀려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제 유튜브에서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좋은 중고차 말고 굉장히 오래된 중고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차량 구매할 때 소유자 변경 횟수나 보험 이력 이런 거 다 체크하시잖아요. 사고가 없는 차량을 구매하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지났고 15년 지난 한 500만 원대 미만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오히려 앞쪽에 사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로 다 교환을 하잖아요. 범퍼나 헤드램프 그릴이 새 걸로 바뀌거든요. 차량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밖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노후화가 지속되고 어디가 까져 있고 굉장히 상태가 더러울 가능성이 높은데,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해가지고 겉에를 다 새 걸로 바꿔 놓으면 좋잖아요. 뭐 그랜저 HG인데 LED 헤드램프예요. 근데 헤드램프가 망가지면 수리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니 500만 원짜리 차량 구매했는데 램프 교체하는데 막 5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아깝잖아요. 근데
근데 만약에 사고 수리로 램프가 교체되어 있다? 그럼 오히려 구매하는 입장에선 좋을 수도 있다. 사고가 너무 밉게 나도 않겠지만 적당한 사고가 나가지고 차의 부품이 새 걸로 바뀌어 있다면 좋을 수도 있다는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럴싸하지 않나요? 근데 물론 예외도 있는데요. 이렇게 비싼 벤츠 딱 봐도 신형이잖아요. 근데 이런 차량들을 구매할 때에는 보험 이력이 미우면 안 됩니다. 이런 고가의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가 한 번 나도 그릴, 헤드램프, 범퍼 이런 거 교체하면 한 돈 1,000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1,000만 원씩 오늘도 불이 꺼졌죠. 좀 고가의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보험 이력이 한 건에 1,000만 원, 한 건에 1,300만 원, 아니면 보험 이력 3건에 2,000만 원 이렇게 있는 차량들은 구매하기에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량이 사고가 나서 앞에 헤드램프 교체하고 범퍼 교체하고 그래도 주행상에 저는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단순하게 그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타다가 판매할 때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딜러들이 차량을 판매할 때에는 주행에 전혀 이상 없다. 시세보다 100만 원, 200만 원 싸지 않냐. 저라면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불이 자꾸 꺼지네? 퇴근하라는 말이겠죠. 딜러들은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하니까 그리고 주행에도 지장 없다고 하니까 구매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중에 고객님들이 타다가 판매할 때에는 보험 이력 때문에 감가가 막 300만 원 맞고 500만 원 맞고 이러면 사실 앞으로 벌고 뒤로 엄청 까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타다가 어차피 팔 차량이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내용의 차량을 구매하셔가지고 나중에 판매할 때도 누군가가 사고 싶어하는 그런 차량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키로수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20만이 되기 전에 팔아야지 23만, 24만 남들이 구매하고 싶지 않은 키로수를 만들어 놓고 판매한다면 중고차 매입 시세가 진짜 수직으로 꺾입니다. 중고차는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판매할 때까지 꼭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매너보드 채널에 상담 전화했더니 불친절하더라 이런 댓글이 최근에 올라왔었는데 제가 그분이 어느 분인지 알거든요. 누군지 다 특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상담을 받았는데 친절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상담이 좀 어려운 내용의 차량을 문의 주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00만원대 올란도를 구매할 건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문제없이 탔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 도전하고 싶지 않은 딜러로서 판매해도 뭔가 무조건 문제가 나올 것 같은 차량들을 구매한다는 고객님들, 상담 내용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당장 1,000만원짜리 차량만 구매해도 이 차량이 내일 망가질지 일주일 뒤에 망가질지 모르는데 300만원짜리 올란도 구매해가지고 3년 5년 타신다고 하면은 저는 애초에 진행 자체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정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전화 예절이 너무 없습니다. 저희 어릴 때 부모님들한테 전화 예절 같은 걸 배우면 안녕하세요 저 누구 친구인데 누구 있나요? 이런 것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좀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는 문의들이 가끔씩 오거든요.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예요. 전화했는데 반말부터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전화를 받자마자 차 파는 사람이에요? 이런다든지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 말만 막 하는데 굉장히 무례하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하나하나 다 진짜 온 힘 다해서 상담하면 솔직히 진짜 정신병원 갈 것 같아요. 저 영업 10년 차잖아요. 근데 영업을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고객님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착하신 분도 있고요. 저보다 친절하신 분도 있고요. 조심스러운 분도 있고 성격이 세신 분도 있고 정말 여러 형태의 고객님들이 존재하는데 목소리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이랑은 대화하면 안 되겠다 싶은 진짜 나쁜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는 중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잖아요. 나가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차량들을 판매했을 때 고객님들 성향에 따라서 같은 문제라도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이 있고 스스로가 고친 다음에 중고차니까 그냥 타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수리할 건 수리해드리는데 애초에 대화 자체가 좀 안 될 것 같은 인성을 가진 고객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저도 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을 좀 가리게 되더라고요. 뭔가 저만의 직감 같은 거죠.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네, 중고차시죠? 네, 맞습니다.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셨던 일이니까 똑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네, 네? 거기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여보세요? 네, 이쪽은요. 필요한 것은요. 제가 필요한 자동차는요. 네, 쉐볼레이, 네, 쉐보레, 네, 올란도, 네. 윈스톰. 고객님, 네, 죄송한데 그냥 문자로 내용 정리해서 보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매너모드의 모든 문의 상담은 다 제가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처음 전화해서 목소리를 들을 때부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통화가 길어지면 오히려 더 좀 마음이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문자로 이제 내용을 전달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문자 내용이 이렇게 왔어요.
올란도 저렴한 거, 뭐 캡티바 저렴한 거. 근데 그 차량을 타는 사람은 자녀 2분을 가진 엄마. 올란도랑 캡티바는 제가 이제 중고차 장사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여유 있는 분들이 접근하는 차량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고객님께서 예산을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무제한인데 현금이 7천만 원 있으시대요. 현금 7천이 있으면 너무 리스크가 큰 올란도나 캡티바를 구매하기보다는 신차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차를 사라고 그냥 권유를 드렸거든요. 사실 이것도 제대로 된 응대는 아닌데 저는 조금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문의 주신 고객님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나면 뭔가 보람찼다기보다는 괴로울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피해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차여차 그분이랑 좀 트러블이 생긴 채로 이제 상담이 종결되었는데 문자로 14억이 있는 주식 계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주식 계좌에 14억 있으면 와이프한테 좀 신차 사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추가로 뭐 당근 같은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내용까지 좀 담아서 보내주셨는데 그 뒤로는 제가 그냥 답장을 안 드렸어요. 저희 와이프가 어디 가서 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당연하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사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남자들끼리 더 감정 싸움 해가지고 일을 키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가 이제 응대를 안 하니까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근데 되게 오해가 깊은 말이잖아요. 앞뒤 사정 다 빼고 뭐 전화 한 통화로 뭐 고객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는 고객이 아니었던 거죠.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가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지만 저희도 사람이고 대우해달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한테도 조금 따뜻하게 다가오시고 좀 친절하게 다가와 주시면 저희는 그거에 더 감동해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 많이 하거든요. 저도 물론 매번 100점짜리 상담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화 와서 반말부터 하신다든지 딜러가 을의 입장인 것처럼 대뜸 전화 오셔가지고 너무 강압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저희도 너무 응대하기 힘듭니다.